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웨스트햄에게 5대2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싸움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웨스트햄전 얘기를 해보면 리버풀의 세트피스가 되게 빛났던 경기입니다. 사실 두 골은 직접적으로 세트피스에서 들어갔던 골이고 한 골은 세트피스에서 시작된 공에 공격권이 계속 이어져서 득점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는 리버풀의 세트피스가 되게 위력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버풀 현재 공식 경기 4연승 그리고 4경기 2실점 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뭐 압박 강도라든지 역습 페이스, 그러니까 역습을 나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저는 준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리송 같은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안필드가 원래 되게 무서웠던 장소잖아요, 원정팀들에게. 그런 안필드에서의 기세 잡는 데에서도 이번 경기가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웨스트햄전 세트피스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온 패턴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 두 번째 득점, 지금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득점 장면은 반다이크가 가운데 쪽에 있다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반다이크가 백헤더를 해주면서 뒤쪽에 프리하게 있는 에키티케에게 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키티케가 메갈리스터에게 패스, 메갈리스터가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이러한 득점은 저는 되게 준비된 세트피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득점 역시 그냥 반다이크의 머리를 직접 겨냥한 코너킥이 나왔습니다. 사실 두 번째 득점은 원래 리버풀이 세트피스로 득점하면 주로 득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에 챔스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결국에는 리버풀의 코너킥 세트피스는 반다이크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반다이크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헤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리버풀이 골대 근처로 붙이는 코너킥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코너킥을 했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골대 근처로 붙이는 그런 코너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득점도 세트피스 이후 상황에서의 이어진 득점이라서 이런 세트피스가 이번 경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 바로 리버풀의 세트피스가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부터는 리버풀이 세트피스 강자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피스의 성과가 지금 리버풀의 챔스권 싸움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리버풀의 공격 상황에서 사실 왼발잡이가 없다가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갔다가 복귀하면서 이 왼발잡이가 생긴 부분이 저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도 소보슬라이, 살라 이렇게 두 명이 각각 왼발, 오른발 코너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인스윙 코너킥을 양쪽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이 또 작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년 12월 30일에 리버풀의 세트피스 코치가 해임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코치가 임명됐다는 소식은 없고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좀 분담해서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시점부터 리버풀의 세트피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 보면 세트피스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코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 그러니까 2026년에 리버풀이 PK가 아닌 세트피스, 예를 들어 프리킥이나 코너킥이 되겠죠? 그런 데서 득점 1위라고 합니다. 무려 9골이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확실히 세트피스 문제 해결되고 있고, 그럼 리버풀이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내려앉은 상대를 깰 때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앉은 상대한테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 상대도 올라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리버풀이 그 공간을 바탕으로 또 장점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보니까 이 세트피스 강자가 되고 있다는 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버풀이 그동안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시즌들을 보면 세트피스 득점 1위를 차지
차지했던 시즌이 많습니다. 18, 19 시즌 22골, 19, 20 시즌 17골로 공동 1위, 21, 22 시즌 19골로 리그 2위까지 차지하면서 리버풀의 세트피스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리버풀의 챔스권에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애초에 흐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경기력 자체는 저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성도가 높느냐?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흐름 자체는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저는 어쩌면 전술 전략보다 흐름이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라는 부분이 선수들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빈도라든지 비중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맨유도 흐름에서 오는 그런 승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최근 6경기 6승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6년의 리버풀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력은 답답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노팅엄전이라든지 그런 경기들을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리버풀의 부상 선수가 많은 거, 그리고 선수들의 폼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성과는 잘 나오고 있다. 특히 시티전 제외하고는 안필드에서 계속 이기고 있거든요. 카라박전, 뉴캐슬전, 브라이튼전, 웨스트햄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홈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강팀의 특성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리버풀의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 이게 AI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앞으로 일정 난이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거거든요. 이제 맨 위로 갈수록 쉬운 팀인데, 시티 제일 쉽고 아스날이 두 번째로 쉽고 AI가 판단하기에는 리버풀이 세 번째로 쉬운 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정을 봤을 때는 울브즈, 토트넘, 브라이튼, 풀럼, 에버튼, 팰리스, 맨유, 첼시, 빌라,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거든요. 사실 맨유, 첼시, 빌라 이 팀들의 일정이 좀 빡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리버풀이 그 전에는 그래도 다 승리할 수 있는 팀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맨유까지 일정 가기 전에, 그러니까 35라운드 이전에 어느 정도 승점을 쌓아놓는다고 했을 때는 챔스권을 빠르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유리한 위치 만들어 놓으면 여기 3연전에서 심리적으로 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차이가 나겠죠. 그 전에 많이 승점을 못 따놓으면 이런 맞대결에서 무조건 이겨야 내가 다른 팀을 끌어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다 승리를 거둔다 내지는 많은 승리를 거둬 놓는다 하면 이 3연전에서 뭐 3경기 중에 하나만 이겨도 돼, 2개만 이겨도 돼,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리버풀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챔스 일정도 보면 리버풀은 왼쪽 포트, 그러니까 우리가 챔스 16강에서 되게 빡센 포트가 왼쪽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버풀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갈라타사라이 나름 괜찮은 대진표를 부여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챔스 경쟁을 하고 있는 첼시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서 챔스에서 힘을 좀 리버풀보다는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인 첼시가 그런 상황인 것도 리버풀한테는 또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내부적인 것들로 얘기를 해보면, 리버풀이 오플백 가능한 자원들이 복귀를 합니다. 조고메즈, 프림퐁 이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복귀를 하면서 이 소보슬라이와 커티스 존스를 미드필더에 사용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프림퐁 말고 조고메즈만 있었을 때는 센터백이 코나테, 반다이크, 여기서 둘 중에 하나라도 부상당하면 고메즈를 센터백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메즈를 동시에 선발에 올려놓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프림퐁이 있다 보니까 고메즈까지 선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웨스트햄 전이었죠. 그 다음에 뭐 프림퐁과 조고메즈 둘은 약간 다른 느낌의 풀백으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고메즈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픽이라고 보면 프림퐁은 조금 더 공격적인 풀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풀백 자원들이 복귀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즌 폼이 좋은 소보슬라이를 또 미드필더에 기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저 개인적인 건데,
있는데 응구모아한테 거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응구모아 나올 때마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크랙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플레이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아직까지는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뾰족한 본인만의 장점은 가지고 있죠. 1대1 돌파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을 추가시켜준다면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응구모아 보면서 약간 진짜 크랙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윙어한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드리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야말, 쿠바르시 이런 선수들 보면 어릴 때부터 기용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꼭 배제해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한테도 꽤 통한다는 게 보여졌으니까 조금 더 이른 교체 내지는 FA컵 같은 경기에서는 선발로 투입하는 거 계속해서 고려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에사가 폼이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응구모아가 나왔을 때 괜찮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리버풀한테는 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실점 페이스라는 거예요. 최근 7경기에서 5개의 실점, 한 경기당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4번이나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코나테 언급하고 싶어요. 코나테의 안정성 상승이 되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뉴캐슬전에 돌아와서 득점까지 하면서 절치부심을 했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심리 변화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에 뭔가 마음을 다잡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비적인 집중력이 올라갔고 실수의 빈도가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웨스트햄전은 완벽했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다.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는 그냥 역시 반다이크다. 웨스트햄전에는 코너킥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코나테의 안정성만 올려준다면, 그러니까 파트너의 퍼포먼스만 올라와 준다면 반다이크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케르케즈, 적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엄청나게 열심히 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완성도가 엄청 높은 선수냐 하면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리버풀 현재 열심히 뛰면서 윗공간 아랫공간 다 채워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이런 저실점 페이스가 유지되는 거, 이게 리그 우승이나 상위권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쟁팀 중에 하나 아스톤빌라의 상황을 간단히만 알아보면, 사실 아스톤빌라가 울버햄튼 원정에서 2대0 패배 당하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울버햄튼이 리그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톤빌라가 패배를 당했거든요. 현재 4위이긴 하지만 리버풀과 승점이 3점 차로 좁혀진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일정 난이도가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로 첼시와의 경기 있고, 그 다음 맨유, 웨스트햄, 노팅엄, 썬더랜드, 풀럼, 토트넘, 벌리까지는 괜찮지만 또 마지막에 리버풀과 맨시티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좋지 않은 페이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빌라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선수들의 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사실 유로파와 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빌라가 매우 어려운 일정을 지날 수 있다. 그래서 경쟁팀 중에 하나가 후반기에 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리버풀한테는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첼시 상황이고요. 첼시는 아스날전 패배했고 정말 어려운 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라, 뉴캐슬, 에버튼, 시티, 맨유, 브라이튼, 노팅엄, 리버풀, 토트넘, 썬더랜드고요. 이런 일정을 봤을 때는 더더욱 벌리전 무승부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센터백 고민이 좀 계속되고 있죠. 포파나 없을 때 또 마마두 사르 실험해 봤는데 마마두 사르도 사실 경험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경기였고요. 저는 그것도 그건데 사실 첼시가 계속 퇴장당하는 흐름, 이거는 어떤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반복은 되지만 뭔가 상황마다 특정한 경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번 시즌 첼시가 뭔가 퇴장과 연이 있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리그에서 7번의 퇴장, 모든 대회 9번의 퇴장입니다. 만약에 첼시가 이런 것들을 다 퇴장 안 당하고 경기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챔스권 경쟁 최상단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퇴장이 너무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첼시가 모든 경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늘어나고 후반기로 갈수록 또 힘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 좋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팀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본인들 내부적인 개선 상황,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또 리버풀의 챔스 진출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